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거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애플이 이제 어제였죠, 우리 시간으로. 갑작스럽게 그 중국 쪽에서의 가동이 잘 안 돼서 물량을 못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지금 펀더멘트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논란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심한 기업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재료가 나올 것이다, 악재가 나올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따라오는 정책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자 이 얘기였고 또 하나는 제가 두 템포 앞서서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 중에서는 펀더멘탈 훼손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 두 발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올 것이다 대강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리를 접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어제 나온 자료들을 뉴욕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산이 뭐 중국 쪽에서 70% 매출은 17%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주도주로서 탈락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애플을 뺀 나머지 IT 업종들이 다 멀쩡했기 때문에 애플은 소폭 조정을 받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거를요. 그것이 악재 발생 초기부터 좀 거론이 됐었는데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이 악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어제 한 번 더 이렇게 노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종종 준 것이 사실인데 과거에 지진이나 뭐 해일 같은 경우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겪었는데 그것이 실제 원래 악재보다 더 단계의 영향이 마무리됐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의 기회로 이용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성장의 소멸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노출도가 좀 큰 기업들은 우려감이 좀 상존을 하겠지만 과연 진짜 매출 감소가 그 매출 자체가 이뤄왔던 그 소비까지도 모조리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플라이 체인 복원 이후에 반전 가능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정책 기대감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원 이후에는 더 강한 모멘텀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시장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머징 시장이 계속해서 뭐 선진 시장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악재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 빠져도 나머지가 워낙에 탄탄하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스닥 올라갔고 S&P 500도 뭐 소폭 조정인데 우리 시장은 진짜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이 정도지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면은 답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삼성전자도 오늘은 버티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반도체 쪽도 약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던 이 IT 하드웨어 쪽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점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서비스업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시장하고는 좀 우리가 차별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2분기 들어서 좀 바꿔지지 않을까. 그리고 빠르면 3월 정도 되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이제 하방으로 좀 돌아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인데
어제 다시 또 이걸 추이를 살펴보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단까지 왔다가 좀 이탈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것이 추세 상단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의 이유를 봤을 때 물론 이번에 나온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악재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면도 있는데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다라는 이유하고 더불어서 미국 기업이 워낙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그래서 자산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달러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부분 미국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IT 서비스 이쪽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다우하고 나스닥이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 거기에 좀 주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우 30 종목에서 절반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나 애플이나 인텔 같이 전통적인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같이 스트리밍 쪽을 좀 강화시킨 것이나 온라인 사업 부문을 강화시킨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 그리고 결제 시스템 서비스가 IT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비자나 아멕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IT하고 더불어서 IT 서비스가 성장주로서 부각이 되고 그것이 강세 요인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박스권이나 박스권 좀 이하의 흐름이 화학, 정유, 산업재, 금융 쪽에 고배당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우 30 종목에 다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런 IT 쪽에 특히나 IT 서비스가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코스피 쪽에서요.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살펴보긴 좀 적절치 않고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5일 신고가가 단기 회복력이 좀 빠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 8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오는 종목들 중에서 5일 신고가를 꼽아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이노텍, 더전비전까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빨리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리기도 좀 내렸지만 이 내리기 이전 주가를 빨리 회복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접근할 때 이 하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어느 종목이 좀 빨리, 어느 기업이 빨리 회복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종목 쪽으로 가야 될지를 이번 조정에서 또 한번 선택의 기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준으로 또 살펴봐도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 속에서 다시 또 신고가 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우리가 한번 IT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악재 흐름에서는 그런 점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머징 시장은 분리하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변화가 돼야지 재미가 오지 않겠습니까? 가능성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예. 전 미국 시장의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상품 시장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채권, 그리고 상품 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맨 위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부동산 지수고요. 그 바로 아래가 채권이고요. 그 아래가 하이힐드 그리고 그 아래가 굴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위에 세 개의 대표적인 미국의 상품, 부동산, 채권 이쪽 것들은 사상추고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 쪽은 경기를 뜻하는 그런 모습인데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는데 그 꺾인 폭의 절반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얘기가 나온 그 이후의 모습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인데 제가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그
코로나 이전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 붉은색 박스권 이후의 흐름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입니다. 근데 이 붉은색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붉은색 선은 내려오고 있었고 채권도 아래쪽으로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구리 같은 경우는 맨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반대의 현상으로 지금 올라간 그런 모습이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물며 저기업, 저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그 채권인 하이힐드 자체도 저렇게 국채하고 더불어서 동반 랠리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중국의 악재가 미국의 약간 저신용 등급의 기업에까지도 수혜를 주고 있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악재가 미국에는 대단한 호재가 되고 있는 듯이 자산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런 구리 같은 경우는 BDI나 CRB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경기 관련된 상품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의 불리한 구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로 그냥 끝나고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이 나타나면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그 점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 불안 요인이 계속 안 좋고 이런 실질적으로 위협 요인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요인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현실화됐기 때문에 정책은 곧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런 정책이 나와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나서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어떤 정협이나 뭐 이런 전인대나 이런 양회 쪽에서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정조차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정점을 기록할 때까지는 우리가 언젠가 나타날 그 모멘텀을 지금 약간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을 우리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반전 상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저금리 환경 요인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코로나 악재가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번 고비만 지나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게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사실 코로나19만 없었으면은 유동성 장세가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요.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좀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점만 치고 그러면서 중국 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중국이 시작을 안 해도 4월 달 가면은 유동성 장세는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는 점은 제가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 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중국이 만든 문제, 중국이 해결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수치로 나오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 CME 패드워치 툴의 목표금리 확률 이것을 살펴보면은 FOMC 정책금리 인하 확률이 6월에 47%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가면은 83%까지가 됩니다. 그럼 뭐 거의 한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 혹시나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이 상대적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악재로 인해서 수요까지 지금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 정점 형성 이후에 급반전을 하면은 이러한 유동성 장세하고 더불어서 그때 가면은 이머징 마켓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까지도 겹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해서 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3월 중순 이후 또는 늦어도 4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월 후반부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포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3월에 경제지표 악화가 나타나고
그 악재를 기회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주부터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3월에 정작 그런 경제 지표가 악화가 돼도 또 선반영됐네 하면서 시장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재료로 인해서 급락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재탕으로 계속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급락 이후에 빨리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포보다는 예정된 악재가 구체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그렇다면 정책 대응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안정될 그 포인트는 우리가 역시 바이러스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복되어 있는 호재는 계속 살아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 지금 변동성 강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